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죠.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이라도 있는 것처럼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 선 너머로 관찰하려고 하잖아요. 동물원의 동물을 바라보듯 말이죠. 나랑 태생이 달라 함께할 순 없지만 호기심은 생기니 선을 쭉 그어놓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럴 때 관찰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제가 좀 다른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시골에서 할머니 손에 자라 부모 사랑이 뭔지 모르고 컸으니까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엄마랑 손 붙잡고 학교 오는 친구들, 아빠 차 타고 놀러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했어요. 할머니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 사랑이랑은 아무래도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더구나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밥 한 끼 하시는 것도 힘드신 나이였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쌀을 씻고 이웃집에서 김치를 얻어오고 하면서 마치 가난한 소녀가장처럼 생활해야 했죠. 어제 할머니하고 얘기 다 마쳤다. 할머니가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훈련 시작하자. 넌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해서 태극마크 달고 할머니 기쁘게 해드려야지. 워낙 어릴 적부터 할머니 대신 집안일을 바지런하게 하고 동네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심부름을 해서일까요? 저는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눈에 띄는 스포츠 유망주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육상부와 축구부에서 활약했고 중고등학교에서는 본격적으로 배구 선수로 활동했죠. 운동신경도 운동신경이었지만 장비 사는 데 필요한 돈이나 음식 등을 부족함 없이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운동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과 운동을 시키기로 이야기한 날 할머니가 저에게 엄마 아빠가 남긴 돈이라며 통장을 건네주셨기 때문이죠. 이게 네가 시집가기 전까지 지니고 삶이 천이다. 너희 엄마 아빠 목숨값이니까 절대로 함부로 쓰고 하면 안 된대. 너 운동하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알뜰하게 쓰래. 그렇다고 너무 아껴 쓰지 말고 필요한 건 꼭 사고. 남들한테 기죽지 말고 살라. 나중에 할미 죽으면 이 집 팔아서 시집 가면 되니까 걱정 말고. 내가 너 하나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 된다 아이가.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게 얼마나 큰 호의인지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아이인지 잘 몰랐어요.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이 돈 때문에 하나둘 운동을 그만두고 등록금 걱정에 대학을 못 가고 취직하거나 시집가는 친구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유복하게 생활했는지 알게 됐죠. 그렇게 뒤늦게 철이 들면서 운동으로 성공해 할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었는데 할머니는 그걸 못 기다리시고 제가 고3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혼자 힘으로 장례를 치른 후 저는 더 이상 운동에 대한 의지가 생기지 않아 실업팀에 입단하지 않고 대학에 갔어요. 선생님이 경호학과가 좋을 것 같다며 추천해 주셔서 지원했죠. 준비 시간이 부족해서 합격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합격했고 그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대학을 나와 졸업 후 취직도 무난하게 할 수 있었어요. 대기업 경호팀에 입사했는데 그곳에서 평사원으로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됐죠. 할머니 말씀대로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을 팔아 남들처럼 결혼 준비도 할 수 있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별탈 없이 잘하고 결혼했지만 제 생각과 달리 남들처럼 보이지는 않았었나 봐요.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간 날부터 쭉 저는 좀 특이하고 이상한 평범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할머니랑 둘이 살아? 지금은 혼자 살고? 어머나 세상에. 난 그런 사람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네. 안 그래도 여자가 경호 일을 했다기에 참 별종이다 싶었는데 다 사연이 있었구나. 글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머니, 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냥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되죠.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종종 좀 특이한 사연 가진 의뢰인들 만나는데 볼 때마다 솔직하고 신기하고 그랬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사람마다 살아온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우리 식구가 된다니 흥미로운데요? 칭찬인지 욕인지 한참을 들어도 명쾌하게 요약되지 않는 별나란 말들을 해대는 시댁 식구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남편과도 같은 부류는 아닌 것처럼 보였죠. 결혼 전에 남편이 왜 저에게 집안 얘기를 잘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끔 내가 저 집 핏줄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 다들 겉모습만 그럴싸한 사람들. 그게 뭐라고 자부심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특히 형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자부심이었지. 늘 비교됐던 나는 찬밥 신세였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사이가 별로지만 엄마하고 특히 안 좋아. 암튼 가족이라고 꼭 엄청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 나도 못했는데 뭘. 부담 갖지 마. 남편이 미리 힌트를 준 대로 시댁 식구들은 한결같이 남편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근 40년 철밥통을 차고 계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 출신 아버님. 그 옛날에 피아노 전공으로 음대를 졸업해 그 자부심으로 살아오신 어머님.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대학을 나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이 집에서 저는 굉장한 별종일 수밖에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과 같은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이 이 결혼이 가능한 유일한 조건이었죠. 어쨌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기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어요. 혼자 외롭게 자라 그런지 제가 아이 욕심이 좀 있거든요. 적어도 둘, 여건이 되면 셋까지도 낳아서 키우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주신 통장 덕분에 돈 걱정은 크게 없었기에 남편의 월급만으로도 다둥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죠. 예, 너 오늘도 집에 있지? 오늘따라 해물파전이 엄청 먹고 싶은데 너 혹시 할 줄 아니? 내가 그 조미료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 먹는 건 좀 그래서 말이야. 아니면 어디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해물파전 파는 데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하루는 첫째의 막달이 다가와서 동네를 돌며 운동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해물파전을 해주셔도 모자랄 판에 와서 해놓으라니 좀 황당했지만 전통식당에서 사가면 어차피 불결하다고 안 되실 것 같아서 재료를 사서 시댁에 갔어요. 재료가 이것저것 들어가서 그런지 어렵지도 않은데 그냥 해드리자는 마음에 남산만한 배를 하고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파전을 부쳐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안 해드렸으면 어쩌을까 싶더라고요. 맛은 그냥 그런데 내가 어제 저녁부터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부실하게 했더니 많이 먹게 되는구나. 이왕 하는 거 몇 개 더 붙여놓고 가. 이따 아버님 들어오시면 좀 드리게. 출산 예정일이 언제냐, 그 배로 힘들지는 않냐는 말씀은 한마디도 없이 결국 어머니는 제게 해물파전 10장을 부치게 하셨어요. 하도 별별 일을 많이 겪고 살아 꽤나 강한 멘탈을 자부했던 저도 임신 때문에 호르몬이 반항을 하는지 그때는 기분이 좀 울적하더라고요. 그래도 꾹 참고 열심히 부치는데 문득 부침가루에도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밀가루에 소금이랑 이것저것 넣어 맛을 내려면 조미료가 들어갈 것 같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머니를 돌아봤는데 멀쩡하게 또 한 장을 남김없이 드시고 계셨어요. 생각해보니 전에도 입맛 없다며 얼큰한 찌개가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것저것 냉장고 자투리 재료 넣어 잡탕찌개를 끓여드린 적이 있는데 맛을 내려고 라면 스프를 살짝 넣었는데도 알레르기는커녕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조미료 알레르기는 무슨 잘 만드시네. 응? 뭐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남은 재료 다 붙여놓을게요. 천천히 드세요. 또 한 번은 제가 둘째 낳고 조리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잘 나왔냐? 안 가봐도 되냐고 안부 묻는 전화인 줄 알았는데 황당하게도 어머니는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개모임하고 있는데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갖고 왔지 뭐니? 너 혹시 200만 원 지금 가지고 와줄 수 있겠니? 현금으로. 한마디로 돈 뽑아오라는 소리였는데 죄송한데 갓난아기 데리고 나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돈을 붙여드리면 안 되겠냐고 하니 날카롭게 대꾸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돈 200이 없어 너한테 이러니?
현금 뽑으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러겠지. 얘가 무슨 지 시애미를 그지로 보고 있어? 꼴에 정말. 됐다. 별종을 집안에 들였더니 아주 내가 별소리를 다 듣고 살아. 끊자. 이제 몸을 풀어 갓난아기 데리고 나가기 힘들어서 드린 말에 왜 이렇게 나오시는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도 찝찝하고 일이 손에 안 잡혀 결국 저는 갓난아기를 안고 집 앞 은행에서 현금을 뽑은 뒤 택시를 타고 어머니가 모임하시는 오피스텔로 가서 돈을 건네드리고 왔죠. 그랬더니 빠끔히 문을 열고 문틈으로 돈만 받고 들어가시면서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시는 걸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 진짜 왔네? 그래 잘했구나. 내가 아주 크게 화가 날 뻔했는데 이번엔 그냥 넘어가마. 이건 나중에 줄게 그럼. 가봐라. 참, 여자들끼리 얘기는 남자들한테 할 필요 없고 알았니? 살짝 들여다보니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리도 시끄럽더라고요. 몇몇 분은 네이만 입고 담배도 피우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개모임을 이런 오피스텔에서 하고 저렇게 격없이 노시나 하면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데 오피스텔 문 밖으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하여튼 쟤는 애가 근본이 없이 자라 그런가? 좀 답답한 구석이 있어. 자기들도 며느리 잘 구해야 돼. 우리 큰 며느리처럼 똑똑하고 돈 잘 버는 며느리 아니면 아예 장가 보낼 생각도 하지 마라. 알았어? 아이고, 또 변호사 며느리 자랑이야? 귀에 닦지 않겠다. 닦지 않겠어. 그만해 이 여편네야. 어머니는 집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가서도 대놓고 절 막대하고 계셨어요. 남편이 어릴 때 그렇게 형이랑 비교당하며 커서 서러움도 많고 가족들하고 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젠 아주버님과 남편 대신 형님과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았죠. 기분은 더러웠지만 원래 시집살이가 이런가 보다 남들도 다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1부터 10까지 맞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조금씩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말투 한번 상냥하게 건네시는 법도 없으면서 드시고 싶은 음식이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돈 좀 뽑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시고 돌려주지도 않으셨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고아라서 사람 대접 못 받아 생기는 일 같아 저는 지쳐갔어요. 그나마 시어머니는 제게 잡일이나 심부름이라도 시켰지만 시아버지나 시아주버님, 형님은 아예 저한테 거의 말 거는 일도 없었죠. 상종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식구들 모이면 밥이나 하는 사람, 남편 아이들의 엄마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특히 그중에 제일은 형님이었는데 동서지간에 시부모님 생신이나 명절, 제사 등 상의할 일도 많고 함께 일할 날도 많은데 거의 한마디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어쩌다 한번 말을 걸면 저거 백화점에만 파는 브랜드 아니야? 애들 옷 비싼 거 사주네? 라며 의외라는 표정을 짓거나 맛있네. 어디서 음식 좀 배웠나 봐? 라고 하는 정도가 다였어요. 저에게 아예 관심도 없고 자기 관심에 맞는 것이 눈에 띄면 중얼거리듯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죠. 그때마다 듣지도 않는 대답을 성심성의껏 해야 하는 것도 저에겐 참 고역이었어요.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시댁 식구들과 지내던 어느 날 시부모님은 사시는 곳 바로 옆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게 됐어요. 원래 집도 평수가 크고 그 지역에선 살기 좋기로 유명한 아파트였는데 어머니가 너무 오래됐다고 몇 번을 그러시더니 결국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잘 처분하신 거예요. 유선 오래 갖고 계셔봐야 세금 덩어리죠. 우리 어머님 새 아파트 소원이셨는데 좋으시겠다. 어머니 저 용돈 좀 주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돈 잘 버는 며느님이 무슨 용돈 타령이세요. 너희 집에 비하면 우리 친정이야 뭐 명함이야 내밀 수 있겠니? 안 그래도 좋아 죽겠다. 이사하는 날 올 거지? 무슨 돈에 있어 수억이나 더 하는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나 했더니 어머니가 물려받은 땅을 처분하셨더라고요. 남편이 옛날에나 금싸라기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냥 공터라며 무시했었는데 그래도 수억 가치는 됐나 보다고 생각했죠. 저한테는 올 거냐 말 거냐 묻지도 않으시고
이사차가 아침 7시에 도착한다고만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아침 일찍부터 이사를 도우러 가야 했어요. 드디어 밝아온 이삿날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을 남편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사차가 벌써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복도 밖까지 다 들릴 정도로 이삿짐 센터 직원들과 실랑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냐며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한테 화살을 돌리셨어요. 얘, 너 내가 왜 그렇게 게으르니? 이제 오면 어떡해? 이 사람들 봐라. 짐 싸야 된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더러운 신발하고 옷하고 장갑도 안 끼고 아우, 너도 알잖니? 나 결벽증 있는 거. 위생에 정말 예민한 사람이야, 내가. 이 비싼 가구들 저 사람들이 막 다루면 어쩌니? 아이고, 괜히 이사한다 그랬나 보다. 나 어떡하니? 어떡해? 이사 처음 해본 사람처럼 요란을 떠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이없다는 듯 서 있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빨리 해결 방안을 찾아야 했어요. 결국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해 일회용 부직포 덧신을 신게 하고 일회용 장갑을 끼게 하는 것으로 상황을 해결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어머니는 새 집에 아예 사람들을 암들을 참이신 것 같더라고요. 예, 이 집에는 안 된다. 큰 것만 놓고 가라고 하고 네가 정리 좀 해라. 나 죽는 걸 보기 싫으면 어서 그렇게 해. 시어머니는 예민함이 극에 달아 히스테리를 부리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센터 직원들에게 큰 짐만 내려놓고 가라고 해야 했어요. 얼마나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 인사를 드렸는지 그날 밤 자는데 팔보다 고개가 더 아프더라고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모두 가고 새 집에는 어머니 저 그리고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개봉도 되지 않은 이삿짐들만 켜켜이 쌓여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안방 침대에 자리를 잡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위생에 예민한 분이 저 먼지 구덩이에서 어떻게 누워 계시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제대로 제 뒤통수를 후려 갈기시더군요. 아니, 저렇게 더러운 행색으로 저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니? 아예 얼마나 없이 살고 못 배우면 저럴 수가 있는 거야? 너는 그래도 상전이다.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엄청 충격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더한 사람들도 많네. 너는 그래도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거 끔찍해하고 하진 않지 않니? 나도 나름 특별하게 널 대우해 주는 거니까 너도 그런 점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 이삿짐 사람들하고 동급으로 안 봐주는 거잖아? 나 많이 애쓰고 있는 거다 너. 아무튼 네가 운동도 했고 그 뭐시기냐 경호? 뭐 그런 것도 했으니 힘이 세잖니.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 해서든 정리 좀 해주렴. 나는 정신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잠시 쉬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저는 조용히 이삿짐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어차피 다 제목 같았으니까요. 이 집에서 저는 밥순이 짐꾼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게가 나가는 가전이랑 가구들은 저 혼자 힘으로 옮기긴 좀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문이 열려있던 새 집으로 형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머, 아직도 정리가 안 끝났어? 벌써 다 저녁인데 언제 다 끝내려고? 거실에 저밖에 없는데 인사 한마디 없이 들어온 형님은 서 있던 저를 지나쳐 곧바로 안방에 어머니께 가더라고요. 인사드리고 옷 갈아입고 나오겠거니 하고 하던 일을 다시 하는데 형님은 한참이나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봤더니 글쎄 어머니 옆에 누워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입이 안 다물어지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하라고 쉿하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셨어요. 예, 조용히 해. 깨겠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니? 고급 인력을 힘쓰고 그런 일 시키면 안 되지. 넌 다 끝나가니? 어서 끝내고 우리 짜장면 시켜 먹자. 배고프다 얘. 속에서는 울분이 터졌지만 결국 남편이 일찍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겨우겨우 저녁 시간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는 몸살이 나서 알아 누웠고 시댁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렀죠. 시간은 어느덧 흘러 추석이 다가왔어요. 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삿날을 계기로 저는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극도의 거부감으로 며칠 전부터 소화도 되지 않고 잠도 잘 오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명절 전날이 되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시댁에가 전을 부치고 있더라고요. 스스로가 한심하면서도 도리가 있나 싶었어요. 항상 그렇게 혼자 가서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형님이 오후 늦게나 돼서 왔는데 그날 역시 형님은 전을 거의 다 부칠 무렵이나 되어서야 와서 인사도 없이 안방으로 가더라고요. 무슨 날도 아니고 오자마자 시어머니와 안방에서 한창 떠드는데 또 나와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 뒤집개를 들고 안방에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형님이 또 시어머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마침 시어머니가 다른 방에서 통화를 하시기에 저는 큰맘 먹고 형님을 흔들어 깨웠죠. 형님, 일 안 하세요? 같이 하셔야죠. 그러자 형님이 짜증이 잔뜩 섞인 얼굴로 잠에서 깨더니 절 보면서 막말을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깨웠어? 네, 출근하는 날도 아닌데 늦게 오신 건 그렇다 쳐도 일은 같이 하셔야죠.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저만 며느리 아니잖아요. 뭐? 이게 보자 하니까 내가 너랑 레벨이 같니?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이나 하는 너랑 급이 같냐고. 그냥 생각해서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예 못 알아듣네? 내가 뭐라고 감히 날 깨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마침 통화를 끝낸 시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매일 머리 쓰는 힘든 일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앤데 꼭 그런 일까지 시켜야 하겠어? 너도 참 정도 없고 생각도 없어. 어디서 변호사 형님한테 감히 같이 일하자 어쩌자? 참네. 아이 말이 나와서 말이지. 네가 우리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니? 음식밖에 더 해? 그게 네 밥값이면 그냥 음식이나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 나 같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찍소리 안 하고 살겠다. 감히 어디라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가 어떻다고 찍소리도 하고 살면 안 되는 건가요?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요? 저도 며느리고 어머님 손주 둘이나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에요. 저한테 이러시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잘 안 우는 성격인데 그때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으로 달려가 뒤집개를 집어 던지고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는데 너무했다 싶었는지 어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래. 내가 말이 좀 심했다. 그만하고 어서 마무리하자. 나도 도움아. 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눈물을 닦고 묵묵히 불고기를 볶고 잡채 재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이것저것 돕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거였어요. 알겠어요. 알겠다고요. 어디로 가면 돼요? 뭐요? 내가 지금 4천만 원이 어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발요. 네. 그러더니 넋이 나간 채로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외출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왜 저러시나 영문을 몰라 음식을 하다 말고 서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전화인데요? 그게 너 혹시 4천 가진 거 있니? 지금 당장 현금으로 뽑아서 줄 수 있어? 내가 급하게 쓸 데가 생겨서 말이야. 이유는 묻지 말고 돈 있지? 저는 또 돈 얘기를 하는 시어머니가 황당했어요. 더구나 전화로 분명 4천 어쩌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걸 저더러 빌려달라니 무슨 일이 나도 단단히 났구나 싶었죠. 형님한테 말씀드릴까요? 형님이 변호사이시니까 해결을. 예, 하지마. 부탁이다. 하지마. 그러면서 부엌 바닥에 주저앉으시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형님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시부는 그런 저를 밀치고 급하게 집 밖으로 사라지시는 겁니다. 그런 어머니가 아무래도 찝찝해서 뒤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바로 집 앞에 있는 은행 ATM 기기에서 돈을 뽑더니 곧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뒤따르던 저도 택시를 타고 같은 장소에서 내렸는데요.
낡아 빠져 쥐가 다녀도 이상할 게 없을 법한 상가였어요. 상가 입구로 통화를 하며 빨려 들어가듯 들어간 어머니를 보고 저도 서둘러 따라갔죠. 그렇게 결벽증 타령을 하시더니 저런 곳에 들어가시고 급하긴 급하신가 보다 생각하면서요. 유리문 너머로 상가 안을 몰래 들여다보니 상가 입구에서 어머니가 낯선 남자에게 돈을 건네주고 계신 게 보였어요. 남자는 대학생이나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젊었고 마스크랑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큰 가방에 돈을 받아놓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싶어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시절의 기질을 발휘해 상가 문을 열고 재빠르게 현장을 급습했어요. 그리고 놀란 남자를 발로 내리찍고 포박한 뒤 현금을 빼앗았죠. 너 뭐 하는 놈이야? 어머니, 이거 보이스피싱 맞죠? 어머니 모르는 사람이죠? 아이고 애미야, 네가 어떻게... 그래 맞아. 모르는 사람이야. 아버지한테 다 얘기한다고 전화로 4천만 원을 갖고 오라고.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온몸으로 남자를 제압하고 어머니는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불렀어요. 엉겹결에 경찰을 불렀지만 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도 못 잡고 벌벌 떨고만 계셨죠. 경찰은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체포해갔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 인사를 거듭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직접 피해를 입으셨으니 경찰서에 가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동행해드렸죠. 그리고 경찰서에서 왜 어머니가 그렇게 당황하셨는지 모든 상황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취미로 계모임 멤버들과 몇 번 돈을 걸고 내기 윷놀이를 하셨대요. 거기서 아들 며느리가 돈 잘 번다며 몇 번 허스를 떨다가 돈이 모자라면 저에게 전화해 현금을 뽑아오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렇게 수중에 돈도 다 떨어지고 아버님에게 말하면 맨날 돈 갖다 어디다 쓰는 거냐고 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나마 물려받은 땅이라도 처분해서 돈을 좀 만들어 볼까 했는데 계모임 멤버 대부분이 아들들이 새 아파트 해줬다고 자랑하는 바람에 배가 아파서 돈도 안 되는 땅 팔고 빚까지 잔뜩 져서 새 아파트로 이사하신 거였어요. 이 모든 사실을 아버님이 알면 무조건 쫓겨날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와서는 당신 비밀을 알고 있는데 남편한테 당장 말할 테니 돈을 갖고 오라고 한 것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니 아는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놀라서 그만. 아이고, 이를 어쩌죠? 경찰 양반, 우리 집에는 비밀로 해주는 거죠? 우리 바깥 양반 알면 나 쫓겨난다고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 고맙다 말 한마디 없이 계속 아버님에게는 비밀로 해달라, 형님과 아주버님께 비밀로 해달라는 말씀만 반복하셨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만 살짝 말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그 집에 있으면서 저희가 저녁 늦게까지 경찰서에 있다 오도록 한 통의 전화도 없던 형님한테는요. 그리고 다음날 명절이라 온 식구가 모여있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작은 방에 들어가 몰래 전화를 받았는데요. 현금 수거책이 입건되면서 관련 공범들이 줄줄이 검거될 것 같다며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전에도 피해자만 3명 이상이고 압수한 현금만 6천 가까이 됐다며 혹시 가족 중에 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지 묻는 전화였어요. 어제 잡은 놈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타겟이었다고요. 우두머리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혹시 집히는 데 없으신가 해서 연락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움 주신 거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용감한 시민상을 드리기로 결정났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참고로 보상금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받는 걸 보자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와 무슨 전화냐 물으시기에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타깃이었다는 말을 듣고는 혹시 계모임 멤버라면 누군지 꼭 잡아내고야 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워낙 남들 보기에 부러움의 대상이다 보니까 주변에 늘 시기와 질투가 있어 왔지. 하여튼 그 옆편 애들 중 하나이기만 해봐. 내가 아주 감방에 쳐놓고 콩밥을 그냥. 하시더니 제 눈치를 쓱 보시고는 방을 나가셨어요. 그렇게 스펙터클한 추석 명절이 지나고 얼마 뒤 저는 경찰서에서 용감한 시민상을 받고 지역신문에 조그맣게 기사도 나게 됐어요.
상이라고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거라 신문을 오려서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남편이 사진으로 찍어서 메신저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또 형님이 봤는지 그날 저에게 전화를 다 걸어왔어요. 결혼 후 형님과 하는 개인적인 통화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동서, 그 신문 내용 뭐야? 네? 남편이 올려놓은 거 보셨어요? 그냥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우연히 목격해서 현장에서 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원래 제가 그런 일 했던 사람이잖아요. 수상한 사람을 보면 바로 때려막는. 그런데 왜요? 아니야. 그랬구나. 그럼 어머니랑 둘이서 거기 같이 갔던 거야? 네? 어머니요? 그걸 형님이 어떻게? 그거 비밀인데? 당황한 형님은 급하게 전화를 끊으셨고 몇 시간 후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물론 형님이 저희 집에 온 것도 결혼하고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좀 해볼게. 어머니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나가셨는데 동서가 같이 갔다고? 아니요. 그런데 어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 더 이상 말하기 곤란해요. 남편한테도 프로필 사진 내리라고 해야겠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노은점이 뭔지 몰라? 참 답답하네. 됐고 빨리 대답이나 해. 둘이 같이 돈 들고 현장에 간 거야? 상가 로비로? 형님은 마치 범인 취조하듯 절 다그쳤어요. 욱하는 마음에 저도 까칠하게 대답했죠. 아니라고요.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제가 수상해서 뒤쫓아갔다고요. 그런데 상가인 거는 또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서 범인은 잡혔대? 그 수거책 말고 우두머리. 거의 잡았대요. 경찰은 계속 어머니와 가까운 인물일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두 건 한 게 아니라서 잡히면 중형 나오고 언론에도 뜰 거라고 해서 매일 뉴스 보고 있어요. 그 순간 형님은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더니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바닥에 엎드리고 누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오열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그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형님, 왜 그러세요? 놀라신 거예요? 저희는 괜찮아요. 돈도 안 뜯겼고 어머니도 식구들만 모르면 된다고 형님은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듯 미친 듯이 오열하며 중얼거리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더니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모셔다 드린다고 해도 한마디 대답도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요. 가야 돼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요. 그러더니 저녁 때가 되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두머리가 드디어 집에서 검거됐는데 바로 형님이었다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라 한참을 되물었는데 알고 보니 형님이 사람을 고용해 시어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거였더라고요. 이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어머니에게 전해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에 가자고 했어요. 어머니도 정신 차리시고 형수와 손절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머니에게 범인을 찾았다며 모시고 경찰서로 갔고 어머니는 계모임 멤버 중 한 분을 의심하면서 신나게 따라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초라한 몰골의 형님을 보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죠. 저게 어떻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늑대를 키우고 있었네. 아이고, 이걸 어째? 사연인즉슨 형님은 그 무렵 여러 소송에 패소하면서 직장에서 위기를 맞았고 궁지에 몰려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 워낙 씀씀이가 컸던지라 모아놓은 돈은 없고 마침 친정 아버지 사업까지 경영 악화를 겪으면서 돈 나올 구멍이 없자 형님은 시댁에서 돈을 끌어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보이스피싱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대학생을 고용해 수거책을 하게 한 뒤 연습삼아 몇몇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냈던 거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연습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인 거예요. 수거책의 자백에 의하면 처음엔 4천으로 시작해 어머니 약점을 알아내는 대로 액수를 조금씩 올려나갈 계획이었는데 제가 끼어드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린 거래요. 저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등쳐먹으려고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형님의 만행도 괘씸했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아버님이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시던 어머니는 더 이해가 안 갔죠. 내 남편만 정상인 집안에 시집을 와버렸구나 싶었어요. 결국 형님은 구속되었고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어요. 아주버님은 창피해서 못 살겠다며 아이들과 캐나다로 떠나셨죠. 그래도 와이프인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상황이 이 정도까지 이르자 아버님도 마침내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셨고 어머니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중간에서 잘 설득해서 이혼까지는 가지 않으셨죠. 그동안 미안했다. 우리가 미안했어. 이 집안에서 사람 같은 사람들은 너희 식구뿐이구나. 내가 참 부끄럽다. 한동안 말도 잘 안 섞었던 며느리 앞에서 아이처럼 우시면서 시아버님은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어머니가 제게 가져가 갚지 않으신 돈을 모두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대출이 한참 껴있던 새 아파트는 팔고 작은 평수의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 이삿 날 저는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 너까지 올 거 없다. 짐도 별로 없고. 여기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해주는데 뭘. 아이들 보는데 힘들 텐데. 그럼 넌 쉬어라. 여긴 걱정 말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온 동네 소문까지 다 나고 엽기적인 변호사 큰며느리로 인해 풍비박산이 났지만 명절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남은 가족끼리 잘 지내고 있답니다. 명절마다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남은 가족끼리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전히 음식 담당을 하는 저희지만 시부모님이 잘해주시니 밥순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색안경을 벗기만 해도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더 큰 행복을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